국민 라디오 미디어 협동조합 서영석 이사장의 서영석 타임즈.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목소리만 들으면 엄청나게 아픈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요. 다른 데는 다 멀쩡한데 목소리만 좀 좋지 않습니다. 2월 25일 수요일 서영석 타임즈 시작하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세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이지순 교수인가요? 무슨 경제학회자인가 정확한 명칭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양반의 얘기가 매일경제에 실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만발했습니다. 그 교수는 매일경제에 낚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그러는데요. 결국은 기업들이 살려면은 모든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노동자 전원을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대신 비정규직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주는 게 맞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의 얘기는 아니고요. 뭐 해외 선진국들에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긴 합니다. 해고의 유연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말은 쉬워서 유연성이지 지 맘대로 해고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만큼 비정규직은 직업의 안정성이 없는 거죠. 따라서 임금을 더 많이 줍니다. 대신 아마 복지 혜택 같은 것은 정규직보다 훨씬 더 적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이죠. 그런데 여기에 가장 크다라는 허점은 사회 안전망의 존재 여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해고됐을 때 다음 직장을 찾을 때까지 최소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해고 수당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 나오긴 합니다만은 자기가 받던 임금에 비하면 턱없이 적습니다. 이와 함께 해고됐을 때 다시 얻을 수 있는 직장들이 많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전제 조건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외국처럼 비정규직을 전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어서 임금을 더 올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신다면 결과는 모든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바뀌는 것까지는 가는데 임금은 올려주지 않을 겁니다. 파나 마나 빤한 거죠. 게다가 법인세를 올리면은 기업들이 공장을 전부 해외로 이전할 것이다, 이따위 얘기를 하는데요.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기업들에게 고용을 늘리고 투자를 늘리는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이명박 정부 5년이 입증을 했습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늘리는 것은 즉 자기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업종의 전망에 따릅니다. 쉽게 얘기해서 세금을 아무리 많이 물리더라도 야, 물건 많이 팔 것 같다, 그리고 주문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공장 불가동하고 노동자를 늘립니다. 더 고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금을 아무리 깎아주고 심지어는 마이너스 세금, 보조금을 준다 하더라도 그 물건 만들어가지고 재고로만 쌓이고 전혀 팔릴 전망이 없다면 누가 투자를 하고 누가 고용을 하겠습니까? 이명박 정부는 기업에게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가 늘어나서 경제가 더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라면서 2008년도 우리나라 경제가 망가지기 시작한 그 단초를 제공한 2008년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인하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법인세를 낮춰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업들은 늘어난 이윤으로 투자를 늘리기는커녕 돈을 쌓아두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게다가 리만 브러더스 사태 등 경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얕은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게 제일 낫다 해가지고 투자 안 늘렸어요. 2008년도 37조 원에 불과했던 30대 그룹의 사내 유보금이 단 5년 만에 158조 원으로 무려 5배 급등을 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재벌들에게는요, 온갖 공제제도 때문에
법인세 세율 큰 의미 없습니다. 삼성전자같이 그야말로 수십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도 이런 식의 공제를 다 빼고 나면 실효세율은 1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삼성그룹 전체도 아니고요. 삼성전자라는 기업 단 하나가 공제 제도로 감면받은 법인세 액수가 무려 1조 8천억 원이 됐습니다. 결국은 법인세를 아무리 깎아줘도 기업만 배불릴 뿐 전혀 고용을 늘리는 데는 실패했다는 이런 이명박 정부의 과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고용을 늘리고 그리고 경기를 향상시키려면 기업이 실질적으로 고용을 늘리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경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려면 무엇보다도 그야말로 다국적 기업화한 일부 몇 개의 재벌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들은 주 소비자층이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결국은 구매력을 늘려줘야만 합니다. 50대 이후 은퇴 세대의 경우에는 복지를 통해서 그 구매력을 늘려줘야 하고 20대 30대 청년층에게는 일자리를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그렇게 해서 구매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출산율을 높이고 그래서 경제 활동 인구를 계속 증가시켜 나가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드는 해, 바로 그 해가 아마 대한민국이 이런 식으로 가면은 대붕괴의 첫 단추가 되리라는 이야기들 전문가들 많이 합니다. 사실 문제는 경제죠. 박근혜 대통령이 큰 방향은 맞게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는 경제입니다. 정치의 사소한 디테일들, 사실 독재 정권, 전두환 정권이 7년간 어떻게 순항했겠습니까? 때마침 그때 국제 경기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경제는 성장하고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늘고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학살을 통해서 일어났던 부도덕한 정권에게도 무려 7년이나 연명할 수 있도록 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경제에 목매달고 있는 박근혜 정권의 절박한 심정은 압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이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는 절대로 경제를 회생시킬 수가 없다는 점 이제 국민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고요. 저는 방향 잘못 잡고 있는 정권 끌어내려야 합니다. 생각 같아서는 임기 중이라도 끌어내리고 싶지만은 헌정 중단은 또 다른 불행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결국은 꾹 참고 참았다가 총선과 대선에서 그 동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보십시오.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명박 때 지식경제부 장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해외 자본개발 투자 운운하면서 수십조 원을 낭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경제부총리 앉아가지고 제대로 경제하겠어요? 기껏 한다는 게 집값이나 부양할 수 있는 이따위 아니 집값을 부양하려면은 그 다음에 집을 사줄 세대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20대 30대가 집을 사줄 경제력을 갖고 있습니까? 뭐 맨날 결론은 박힌금입니다만은 결론은 박힌금이라는 이야기는 저희들 세대 아니면은 잘 모를 겁니다. 옛날에 그 박힌금이라고 하는 그 옷 제품 이름 있죠. 뭐 신사복 이름입니다. 그게 그 중에서는 제일 잘 나갔기 때문에 결론은 박힌금. 그게 아마 이 광고 문구였을 거예요. 아이 뭐 옷 좋은 거 다 고민해봐야 결론은 박힌금이야 해가지고 이제 저희 세대는 결론은 박힌금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요. 결론은 정권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 다시 한번 드리면서 서영석 타임스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자, 오피니언 비평 시간입니다. 박근혜 정부 오늘 출범 2주년이죠? 김혜주 PD.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네.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로 출범한 지 또 취임한 지 2주년 맞았습니다. 벌써 2년 지났구만. 벌써 2년이라는 느낌 드세요? 예, 벌써 2년이라는 느낌이 아니라 태평성대에 이 박근혜 대통령의 취재를 누르다 보니까 아니 벌써 2년이 됐단 말이야? 실제로는 이제 겨우 2년밖에 라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뭐 난공불락의 성벽처럼 버티고 있더니 콘크리트 지지율이 무너져 내린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한민국의 2년, 몇몇 언론이 오늘 오피니언 코너를 통해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사설 먼저 보겠습니다. 국민을 불쌍하게 만든 박 대통령 2년이라는 제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닌 많은 문제점 중에서도 핵심을 꼽으라면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과 반성 없이 언제나 핑계와 남 탓으로 일관하는 행태가 아닌가 싶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어제 수석비서관 회의 때 언급한 이 불어터진 국수론이 한 가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야당이 발목 잡아서 이렇게 됐다고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수사였습니다. 뭐 이런 태도는 정권은 물론 나라 전체의 변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고 한겨레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2년이 지난 지금 국가가 총체적 난기류에 빠지고 대통령 개인의 지지율이 곤두박질 친 것도 박 대통령의 이런 고집불통 태도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죠. 사실 불어터진 것으로 따지자면 국수가 아니라 이 정권이 보여온 갖가지 행태라는 겁니다. 이 캐캐묵은 권위주의적 방식의 국정 운영에 역사의 시계바늘을 뒤로 돌리는 반민주적 악습의 부활, 여기에다 불어터진이라는 말로는 모자라는 태고적 인물들이 전면에 재등장해 권력을 휘둘러 온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 불쌍한 것은 경제가 아니라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대통령을 매일 지켜봐야 하는 국민이라고 해야 옳다, 이런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2년은 변화라는 국민의 요구와 변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고집이 끝없이 평행선을 달려온 세월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 대다수는 이제 우리 대통령은 절대 변할 사람이 아니야라는 체념에 젖어 있지만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미련의 끈을 쉽게 놓지 못합니다. 여기에 나라와 정권과 박 대통령의 비극이 있다고 한겨레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썼네요. 예. 아니 원래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는 거는 지지 기반의 이반을 초래하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사실 집권 2년 3년 차에는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집권 기반의 민심 이반이라고 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가 아주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 대북 송금 특검법에 대해서 물론 그때 그 국회의 다수당은 한나라당이었습니다. 대북 송금 특검법, 즉 김대중 대통령의 그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서 북한에다 돈 줬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걸 특검하겠다는 대북 송금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거부권을 행사했으면 다시 국회로 가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소멸될 수도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걸 이제 받아들임으로써 노무현 대통령은
뭐 그때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만은 여기저기 다른 사람들이 대필한 회고록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을 보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정말로 돈 준 게 맞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어본 이유는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이거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는 뭐 돈을 얼마라도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줬다. 통치 행위였다. 그러면은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특검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연유로 물어본 건데 아마도 김대중 대통령 측에서는 추궁한 걸로 받아들였겠죠. 그래서 답을 안 한 겁니다. 답을 안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려면은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스타일이죠. 아무 근거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서명했다. 뭐 여하튼 뭐 이유 어떻든 간에 서명을 했죠. 그래서 호남 민심이 이반됩니다. 아니 누구 덕분에 지금 대통령이 됐는데 네가 김대중 대통령을 배신해? 이런 식의 이제 정서가 형성되면서 지지율이 급락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임기 초반에 지지율이 내려가는 것은 지지 세력이 심각하게 이반할 경우 뭐 그 지지 세력이 지역일 수도 있고 혹은 특정 계층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야만 내려가는 건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은 지역적으로는 영남이고 그리고 연령별로 보면은 노년층입니다. 근데 노년층과 영남이 특별히 민심을 이반시킬 만한 그런 일은 없었어요. 아니 뭐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은 했지만은 딱히 노년층이나 혹은 영남만 딱 겨냥해가지고 이제 민심을 이반시킬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잘 나가야 마땅히 해요. 근데 이렇게 급락하느냐. 이게 바로 박근혜 정권의 비극인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온 국민으로부터 지금 이반되고 있는 거야. 그 이유가 사실은 이제 임기 말에 가면은 뭐 비리도 터져 나오고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권력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게 안 드러나요. 검찰도 수사를 안 할 뿐더러 그리고 그 비리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쉽게 얘기해서 고자질을 못 합니다. 지금 잘못했다가 무슨 일을 당하라고 딱복 참고 있어요. 임기 말 되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임기 말에 가가지고 이런 게 터져 나오고 그리고 이제 지지율이 급락하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워낙 위대하시다 보니까 그런 비리가 없이도 지지율이 아주 그냥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뭐 한겨레 사설은 야 그게 네 때문이지 누구 때문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 이게 좀 정통성이 떨어진다 손 치더라도 혹은 아슬아슬하게 대통령이 됐다 손 치더라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여기 한겨레 신문도 안타까움을 표출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을 바꿔서 정말로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라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보수 계층으로부터는 지지를 받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머지 계층까지 포용하는 그런 정책과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약속했던 경제민주화 복지 부분을 대폭 이제 자기 지지 계층 중에서도 불과 40만 명, 50만 명도 안 되는 그 사람들만 좀 입이 나오더라도 밀고 나갔으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지만은 훌륭한 대통령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 기회를 오로지 내가 정통성 없는 대통령이 아니야 라는 강변을 하기 위해서 지난 2년 동안 그야말로 채도 작살을 내고 이런 짓만 하다가 결국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사실 뭐 내년에 총선이 있으니까 올해 남은 거죠. 올해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근데 지금은 지지도가 높아야 정상이라니까. 근데 참 뭐 한겨레는 뭐 이런 거 쓰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겠지. 야 한겨레는 원래 그런 신문 아니야? 한글레 아니야? 그럴 거야. 다른 신문 없습니까? 한국일보 사설을 좀 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3년 차 열린 자세로 공감 끌어내는 게 관건이라는 착한 제목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조금은 다르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퉁퉁 불어터진 국수론 아까 한겨레 사설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한국일보도 이 얘기 짚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시급하고 중요한 법안이라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비협조적인 이 야당이나 이 여당 내 비주류를
설득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런 노력도 없이 남 탓을 하니까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빈축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 대화와 설득, 또 타협하는 정치력 부재가 퉁퉁 부른 국수의 원인임을 깨달으라. 이렇게 얘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이 발상 자체가 다른 거예요. 네.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었으면은 뭐 부동산 3법 같은 거 하지도 않았겠지만은 그 뭐 하여튼 했다고 치면은 네. 이 반대하는 야당 그리고 여당 비주류들 다 청와대 불러가지고 설득을 했을 겁니다. 설득을. 국회 한번 가겠다라고도 했을 거예요. 예. 네. 물론 뭐 설득을 한다고 해서 그 인간들이 설득 당할 놈도 아니었겠지만은 근데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자칭 주류 세력들은 그런 거를 쪽팔려 해요. 왜 그때를 뭘 설득을 해야 시키면 되는 거지. 안 따라와? 그럼 잘라. 이런 개념이 아주 기본적으로 저는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뭐 기업의 사장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대기업 사장들. 뭐 우리 미대유통주자 같은 경우는 너무 안 그래서 탈이긴 합니다만은 여하튼 너무 안 그래서 탈인 경우는 고치면은 되지만은 이런 식으로 아랫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혀 안 듣는 이런 구조는 고치려면은 MBC, KBS 보십시오. 수십 명이 해고되고 수십 명까지 갔나? 하여튼 뭐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해고되고 해도 전혀 비난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유배톤으로 가가지고 MBC를 엠맹신으로 표현했다? 나 그거 본 적은 없지만은 그 웹툰을 봤는데 엠맹신으로 표현한 건 없더라고요. 내가 잘못 봐서 그러나 1, 2편만 봐서 그러나 여하튼 뭐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해고시키는 게 말이 됩니까? 지 스스로를 갖다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지. 네, 박근혜 정부 2년에 대한 착잡한 평가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 그 한국 일본 그렇다 손치고 다른 그 저기 뭐야 지잘난 폰만 잡는 조중동은 2년에 대해서 무슨 따끔한 얘기 안 했습니까? 네, 뭐 따끔한 얘기는 딱히 찾아보기 어려웠고 네. 논조가 뭐 크게 의미 부여할 아예 만한 외면하는구만. 가지고 예. 그냥 이렇게만 소개해봤습니다. 예, 자 다른 토픽으로 넘어가시죠. 예,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이 규정한 인권을 보호하는 네. 이 본연의 책무를 소홀히 한 채 이 식물기관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는 거 사실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네. 공권력의 인권 침해에 대한 시민의 고발에는 굉장히 소극적이고요. 네.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 이것도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닙니다. 네. 시민의 인권 보호보다 권력기관 보호에 더 힘쓰고 있다는 인상 부인할 수 없죠. 인권위가 인권 침해에 눈을 감거나 인권 문제를 덮어버리는 역할 계속한다면 존재 이유는 없을 겁니다. 네. 경향신문이 오늘 이 문제 사설에서 짚고 있습니다. 네. 인권위원회인가 권력보호위원회인가 이런 제목이고요. 네. 인권위는 특히 현병철 위원장의 등장 이후 존재감을 잃기 시작했다고 짚고 있습니다. 이런 건 통계 수치로도 입증이 된다고 하네요. 경향신문이 인권위가 공개한 결정례를 전수조사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현병철 위원장 체제에서 검찰, 경찰의 인권 침해에 대한 시민의 진정을 인정하는 빈도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하더군요. 네. 2007년에 51건이던 검경의 인권 침해 인정 건수는 현병철 체제 출범 후인 2011년 21건으로 반토막도 못하게 줄었다고 합니다. 네. 이후에도 인권이 인정 건수는 갈수록 줄어서요. 2012년 15건, 2013년 22건, 지난해 불과 8건. 예. 공권력 인권 침해 진정이 2007년 1287건에서 지난해 1538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인권위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지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권위는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에 대한 경찰의 인권 침해 등 상식적으로 인권 침해가 명백한 10건의 긴급 구제 신청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경과 정부 부처 등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는 갈수록 미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특히 국가정보원의 경우 불법 감시, 고문, 도 감청 및 해킹 등 중대 인권 침해 진정 147건 가운데 딱 한 건만 인정했다고 합니다. 인권위가 세계인권기구 연합체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ICC로부터 지난해
등급 보류 판정을 받은 것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인권위의 위상 추락은 기본권보다 국가기관의 권위를 우선시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낮은 인권의식과 무관치 않다고 경향은 분석합니다. 이 대통령과 국회가 인권위원을 선출하는 제도가 온전하는 한 인권위가 권력의 눈치를 보는 거 막을 도리가 없을 것이라고 탄식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든지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끼면은 개판되는 겁니다. 결국은 국가인권위원회도 그 추천을 아마 대통령도 하고 국회도 네. 여야 비율로 할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해서 인권위의 위원들이 결국은 여당 편향직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는 여당에서 임명을 해도 이렇게 막 나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줄 알았죠. 그 제도가. 이게 문제가 많은 제도인 거야. KBS 사장도 역시 마찬가지고 MBC 사장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오늘날의 KBS, 오늘날의 MBC 사장들이 옛날 김대중 노무현 때부터 있던 그 제도에 의해서 뽑힌 사람들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는 뽑아도 이렇게까지 막 나가지를 않으니까 이런 제도 별로 문제 없구나라고 착각을 해왔거든. 검찰도 역시 마찬가지지. 그래서 이번에 정권 바뀌면요, 진짜 근본적으로 수술을 해야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검찰 수술에 실패한 게 저는 가장 큰 실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검찰 수술을 해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도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기관장의 선임은 따로 독립적인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야말로 시민각계의 뭐 변호사 협회라든지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추천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뽑을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중요한 언론기관 KBS 같은 경우에는 전원일치제를 원칙으로 하되 정의견이 갈릴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견제 정치를 마련해 두지 않으면요, 악독한 정권이 들었으면은 제도가 쓸모없다는 거 우리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국가인권위원회 얘기, 경향의 분석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 생각 들었습니다. 첫째는 신기합니다. 이 공조직, 공무원들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공무원들 죽으나 사나 실적 보고를 해야 될 텐데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라도 어떻게 좀 맞추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없었던 건가라는 생각이 밑에 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당연히 생각했겠죠. 공무원들은 그렇게 안 움직입니다. 근데 결국은 위원장이 결국 통제하는 게 거다. 뭡니까? 위원장. 그다음에 정권. 뭐 사무처장 계급이 누군가 있겠지. 이런 사람만 딱 장악하고 있으면은 까불고 있어. 선거 안 시켜.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만약에 지금의 정권이 이어진다면요. 네. 효용성이라는 명분으로 없앨 수도 있지 않을까. 축소하거나 어디 가져다 붙이거나.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를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 때 네.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본적으로 헌법기관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헌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초창기에 국가인권위의 모든 설계는 헌법기관으로 설계가 됐어요. 근데 헌법 개정을 못하니까 헌법기관이 될 수가 없잖아. 예를 들어서 대통령, 국회, 대통령, 행정부, 그 다음에 대법원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소 이게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네. 말하자면 헌법기관이죠. 네. 거기에 국가인권위를 집어넣으려고 했던 게 김대중 대통령의 원래 입법 취지예요. 그런데 개헌을 못 해가지고 결국 법을 만드니까 이게 희한하게 예산을 총무처에서 장악을 당하니까 초창기에 그런 갈등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권이 바뀌면은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기관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고요. 헌법기관장을 선출하는 그 제도 자체를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이게 사회의 다양성을 위해서는 의석수에 관계없이 여야가 동수로 추천을 한다든지, 사실 뭐 새누리당도 야당 될 수 있으니까 그건 자기 손해볼 거 전혀 없는 거거든요. 아니 국회 선진화법도 솔직히 얘기해서 왜 통과시켰습니까? 지난 총선 때 사실은 총선 전에만 하더라도 예. 지금의 새누리당 그때 한나라당이 불리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소수당 될 때를 대비해 가지고 국회 선진화법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의외로 다수당이 돼 가지고 지금 뭐 무슨 헌법 소원을 한다고 미친 말 되는 얘기야.
여하튼 그런 방식으로 바뀌는. 안 그러면은 국가인권위원회 하여튼 이런 식의 쉽게 얘기해서 시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시민을 모시는 이런 것들을 이명박근혜 신뢰는 지속적으로 약화시키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파괴하기 위해서 지내왔던 그런 시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진짜 에휴, 뭐 하나 준비한 게 더 있다고. 인권위 소식 읽으면서 참 정말 허탈했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그런 또 내막이 있었다는 거 네. 예,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소프트한 얘기 한 곡지 해볼게요. 예. 예, 동아일보의 에세이 코너죠. 이 횡설수설. 예, 오늘 동아일보는 횡설수설에서 진짜로 횡설수설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재밌는 이야기를 오늘은 예, 아닙니까? 읽어봄직한 네. 그런 얘기를 실어서 한번 골라봤고 글이 길지 않으니까 네. 제가 한번 쫙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제목은 이 영화보다 강렬한 오스카 수상 소감입니다. 자, 1971년 이 루이지애나주에 10대 미혼모가 있었죠. 두 번째 아이를 임신하고 학교를 그만둔 소녀는 싱글맘으로 힘든 순간을 꿋꿋하게 이겨냈습니다. 자식들에게 창의적이고 열정적으로 살라고 가르쳐준 그분,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머니입니다. 지난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무조연상을 받은 제러드 레토의 수상 소감, 잔잔한 감동의 파장을 일으켰죠. 이 해마다 아카데미 시상식은 웃음과 감탄을 부르는 수상 소감으로 화제를 낳습니다. 네. 1998년 타이타닉으로 무려 11개 부문을 휩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나는 세계의 왕이다. I'm king of the world. 이걸 외치면서 포효했죠. 2003년 다큐멘터리상을 받은 마이클 무어 감독은요. 이 전쟁에 반대한다. 부시 대통령 창피한 줄 알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거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보통 45초 안에 수상 소감 발표를 끝내야 한다고 해요. 정해진 규칙은 그렇다고 하는데 주요 수상자나 또 뭉클한 메시지가 나올 경우에는 2분, 3분도 허용이 되죠. 국내 영화제와 연예대상 시상식에서 스타들이 어디 대표님, 누구누구 감독님, 가족, 팬들에 대한 감사 릴레이를 이어가는 뻔한 소감과 달리 그 자체로 짧지만 강렬한 퍼포먼스라는 겁니다. 자, 어제 제87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이 시상식에선 이 성차별 이주민 자살 등 사회적 이슈를 녹인 뼈 있는 소감이 이어졌고요. 오스카 사관왕을 차지한 버드맨을 연출한 멕시코 출신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감독의 소감은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이렇습니다. 진정한 예술은 비교할 수도, 꼬리표를 붙일 수도, 패배할 수도 없다. 모든 작품은 그 자체로 존재하며 늘 그렇듯이 시간만이 판단할 것이다. 이 천재 수학자 앨런 튜링의 불우한 삶을 다룬 이미테이션 게임으로 각색상을 받은 이 그레이엄 무어의 소감은 최고의 연설로 꼽혔습니다. 동성애자입니다, 이 사람. 이 그레이엄 무어는 16세 때 자살하려고 했다는 고백으로 말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남과 다르다고 느꼈을 때 세상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듯한 괴로움에 시달렸다며 무슨 이유로든 어떤 이유로든 그때 자신처럼 외톨이로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이런 위로를 들려줬습니다. Stay weird, stay different. 발음이 조금 별로여서 죄송합니다. 조금 별나거나 달라도 괜찮다. 그대로 있어라라는 위로겠죠.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받아들이라는 그의 메시지, 어제 오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박영규 씨, 최민수 씨 이런 사람들이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정치적 견해 표시를 하는 그런 수상 소감으로 화제를 부른 적이 있는데, 이 동아일보 횡설수설은 우리나라 이 대중문화 예술인들의 수상 소감이 천편일률적이라는 지적도 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는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 특히 이 미국 오스카상 수상자들이 내뱉는 수상 소감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예. 마이클 무어 감독, 대통령을 향해서 창피한 줄 알라고 소리치고요. 동성애자인 이 그레이엄 무어, 이 사람은 자기 같은 그런 남과는 좀 다른 그런 상태에 놓여서 괴로워하는 청소년들 향해서 괜찮다, 그대로 있어도 된다고 북돋은 이런 용기, 예,
인상적이어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내가 들은 소감은 네. 좀 다른데. 어떠십니까? 동아일보가 또 횡설수설하는구나. 들었습니다. 물론 맞는 얘기죠. 네. 미국의 이런 오스카상 수상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뭔 얘기를 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사회풍토가 거기는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수십 년간 싸워온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수정급 속에 무엇보다도 가장 높은 가치로 표현의 자유를 둡니다. 표현의 자유를 해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도 허용하지 않는 나라예요. 내가 뭔 얘기를 해도 쉽게 얘기해서 해코지 할 새끼들이 없는 거야. 대한민국 배우들이 영화제에 올라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쪽팔린 줄 아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보십시오. 이 사람 매장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렇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 박원순 서울시장이 예. 동성애에 대해서 뭐 인권 현장에서 그것도 내가 읽어보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더라고. 그러게요. 그건 이게 별난 얘기도 아니었어요. 별난 얘기도 사실. 아니야. 근데 기독교 목사들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그야말로 내가 보기엔 지랄 연병이야. 그런 거 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이런 데서 누구? 동성애자 누구? 그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동아일보 횡설수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인간들아 그런 얘기하면 제일 먼저 앞장서서 조지고 있는 니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횡설수설하고 있네. 내가 얘기하는 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이 글을 쓴 논설위원은 나름대로 좀 깊은 고민을 하고 또 한번 돌아보고 쓰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횡설수설입니다. 이 횡설수설을 쓴 논설위원이 정말로 사리가 깊은 사람이었다면 한국과 비교를 했을 겁니다. 이게 안 들어가고는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풍토, 그렇죠. 정치 문화적인 풍토 이런 걸 지적하고 우리나라의 그런 현실을 개탄하는 그런 그리고 목소리까지 최은수 한마디 담겼다면 했을 때 동아일보가 우리가 씌웠던 거 사과한다. 이게 결국은 표현의 자유를 우리가 억압하고 있었던 거다. 그래서 배우들이 무서워가지고 유력한 신문들이 조질까 봐서 말 한마디 못하고 있구나. 정말 그 시기 잡고 반성한다. 그렇게 써야 이게 횡설수설이 안 되는 거지. 반성한다. 아니 미국에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럼 너 미국 가서 기자해라 그러면.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잡아였어요. 일종의 반성문이었어야 옳다는 말씀이시죠. 당연히죠.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외국의 사회가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은 문화 사대주의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는 왜 안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솔직하게 분석하고 거기에 자기가 연루되어 있으면 사과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그게 훌륭한 언론인 아닙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문화 사대주의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횡설수설을 합니다. 내용 자체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표현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어 있는 그러나 성소수자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완고한 뭐 그런 나라의 유력한 신문을 논설위원이 썼다면 훌륭한 거예요. 그러나 대한민국에 동아일보에서 썼다면 횡설수설이에요. 횡설수설. 그래서 사실- 제대로 이름은 붙여놨네. 그래서 사실 제가 예. 어느 신문사의 글인지를 한번 밝히지 말고 소개해 드려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얘기했을 거야. 이런 유의 글을 내가 많이 보거든. 네. 그게 특히 이제 미국의 사례 많이 인용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하려면은 미국처럼 되려고 최소한 언론이 애를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언론에 동아일보 보도에 문제가 있으면은 노조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들이받기도 하고. 그런 언론사라면은 내 말도 안 해. 내 동아일보 노조에서 편파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다는 얘기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가벼운 에세이 코너에 실린 글이었으니까 한번 익스큐즈 네, 아니 하시죠. 뭐 우리 김효진 기자를 탓하자는 건 아니고 이 동아일보에 대한 비판이 난 동아일보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고등학교 때 동아일보 백지 광고에 우리 반 이름으로 했을 때 나도 돈 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동아일보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죠. 그러나 노무현 정권, 김대중 노무현 정권 이후에 보여왔던 동아일보의 행태, 그리고 나도 이제 바로 그 동아일보 같은 계열인 그 고려대학교 중앙학원인 중앙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우리 학교 들어가면 정문에 있는 동상이 누군지 압니까? 인천 김성수입니다. 고등학교 다니면서 나는 고미하신 분이라고 알고 존경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그 인천 김성수가 친일분자였고 그 동아일보를 변절시키는 그 주역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진짜 크게 실망했습니다. 뭐 아무튼 뭐 길지 않은 에세이인데 읽으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좀 자유롭게 분출될 수 있는 환경 언제 나올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표현 자유에 대해서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참고로 그 박영규 씨 있잖아요. 배우 박영규 씨. 저는 지난 연말에 뭐 몇몇 연예인들이 소신 발언해가지고 좀 주목을 끌었는데 박영규 씨가 수상소감 발표 말미에 카메라들 다 저 좀 잡아달라고 한 다음에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 힘내자고 격려하는 모습이 정말 짠했습니다. 뭐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요. 그게. 그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분들은 존재하죠. 그런 거 뭐 저질러 태면 쪼져라 인간들아 하는 사람들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도 세상이 살만한 겁니다. 이런 그 마침 조지 오웰의 1984년 같이 그냥 사방에서 빅브라더가 감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 제대로 못하는 그런 나라라면 그냥 접시부려 코박고 죽어야지 살겠어요? 유행무역의 불이익을 주고 자르고 압력 가하고 출연 못하게 하고 하는 이런 판 속에서도 용기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사회에서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는 아낌없이 존경하는 거고요. 네. 자, 잘 골라온 것 같아요. 네. 여러 맥락으로 또 조명을 해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 동아일보든 어디든 이런 거는 좀 많이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갖고 올 필요 없어. 그 쓸데없는 그 무슨 충고라든지 그런 것들도 갖고 오면 얼마든지 씹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겁니다. 네, 우리 청취자들은 실시간으로 뉴스까지 이제 검색하면서 이해찬 의원 왜 갑자기 실시간 검색 1위에 올랐냐고. 이해찬. 저희도 한번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대정부질의에서 뭔가 언급을 한 모양입니다. 오늘 시작됐죠. 이해찬 의원이 무슨 그 영화에 나오는 사람 비슷한 나비 넥타이 복장을 하고 대정부 질문을 할 건데 뭐 어쩌고 그런 게 SNS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랬었군요. 그래서 아마 오늘 하니까 관심이 가는 모양이죠.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질타를 한 모양이죠. 안 봐도 비디오지. 근데 세종시에서 그 편의점 총기 난사 사건 나가지고 그냥 지역구가 세종시인데 뒤숭숭 하시겠습니다. 이해찬 의원도. 그래서 그것도 말고 보니까 뭐 지정관계 때문에 일어난 일이더만. 네. 자, 좋습니다. 다음 코너 PD 브리핑으로 넘어가죠.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관록의 정치기자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서영석 타임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PD 브리핑으로 넘어갑니다. 네. 김효준 PD, 오늘 주제는 뭡니까? 오늘 주제,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은데 생각처럼 이렇게 불이 확 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워낙 좀 이론적이고 또 복잡한 이슈라서. 오늘의 키워드 이렇습니다. 선관위의 판 흔들기.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구도 극복 등을 위한 대안으로요. 이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돼 온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이르면 다음 총선부터 적용하고, 그리고 현재 246명인 지역구 의원을 200명으로 줄이는 동시에 비례대표를 5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그러니까 지역구 2, 비례대표 1, 이 비율로 맞추는 그런 내용이 뼈대인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냈습니다. 관심들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당사자들은. 선관위가 정치판을 크게 한번 흔들어 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내비친 셈인데 글쎄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주목이 됩니다. 이 얘기를 오늘 PD 브리핑에서 요약 정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요.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그리고 비례대표 정수 확대입니다. 앞서서 간단하게 언급했듯이요. 현행 국회의원 구성은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입니다. 합쳐서 300이죠. 이 구조를 뜯어 고치겠다는 겁니다. 국회의원 정수 300석을 전국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배분하고요. 각 정당은 이 권역에 맞춰서 비례 후보를 내도록 하자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구 의원 200명, 비례대표 의원 100명, 앞서 말씀드린
지역구 대 비례대표 2대 1의 구조를 갖추자 이런 겁니다. 네. 자, 비례대표를 늘린다는 것은요, 이 특정 지역 내지는 지역구가 아닌 이 사회를 구성하는 이 각종 세력이나 계층의 이해를 대변할 국회의원의 수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뭐 일단 이론상으로는 그렇죠. 또한 비례대표는 이 무조건 한 표라도 더 얻은 사람이 모든 걸 가져가는, 즉 이 상당한 수준의 지지를 받은 후보도 1등 못하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이 승자 독식 방식의 지역구 의원 선출 시스템과 달리요, 이 각 정당을 향해서 이루어진 투표 결과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하는, 말 그대로 비례성을 높이고 사표를 방지하려는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지역주의가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도 가능하겠고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소속 호남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영남 의원 배출이 더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김부겸 새정치민주연합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제도가 생긴다면 다음 총선에서 대구에서 정말 해볼만 해지겠죠. 지지 기반이 취약한 군소 진보 정당들의 원내 진출 통로가 넓어진다는 것도 일단은 긍정적인 효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 승자 독식 방식의 지역구 선거 시스템, 즉 비례성이 결여된 시스템을 언급했는데, 선관위는 바로 이런 문제를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석패율제 도입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석패율제라는 거, 이 같은 시도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 중에서 2명 이상을 비례대표 후보자로도 정당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지역구에서 떨어지더라도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비례대표 제도와 취지가 통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사람은 비례대표로서 원내 진출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자, 문제는 실현 가능성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이게 무척 아름다운 얘기입니다만 국회가 이거를 온전히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선관위가 제안한 이 지역구 2대 비례대표 1, 200대 100의 구도를 맞추려면 전면적인 선거구 재획정이 불가피합니다. 분구, 합구 요런 거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관위 구상대로라면 서울의 경우 총 59석이 주어지게 되는데 2대1 원칙에 따라서 40석이 지역구, 19석이 비례대표로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파이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장 지역구 의원들이 반발하리라는 거는 안 봐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비례대표 의석 비중은 지역구 의석 책정에 연동되는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만을 전제로 해서 거듭 좀 의미 부여를 해보자면요. 선관위의 이번 제안은 이 비례성을 확대하고 또 사표를 방지함과 동시에 지역주의를 좀 누그러뜨리고요. 군소정당의 원내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밖에도 몇 가지 내용 추가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선관위의 이번 제안에는 요거 좀 주목됩니다. 지구당을 부활시키고요. 정치자금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지구당 제도 2004년에 폐지됐죠. 본 뜻은 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것이었지만 불법 정치자금의 유통과 각종 비리의 온상이라는 지적 속에서 사라져버렸던 겁니다. 이른바 오세훈법이라고 불리는 법이 이걸 사라지게 한 근거죠. 이 제도를 되살리되 더욱 강력한 이 회계 감독 장치 등을 통해서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게 선관위의 구상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조금 걸리는 것은 지구당 제도가 살아나게 되면은 정당의 조직력이나 정당의 기울의 의미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지금 권력 구조는 대통령제라서 원칙적으로 따지자면은 여당 의원이든 야당 의원이든 할 것 없이 정당의 기울이나 아니면 대통령이 내려 꽂은 그 기울에 좀 자유롭게 크로스 보팅도 하고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게 어쨌든 원리상으로는 조금 적합한데 지구당을 살린다. 글쎄요. 정당 조직이 너무 공고해져 가지고 어쩌면 우리 권력 구조하고는 좀 맞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분석도 한번 달아봅니다. 자, 정치자금 문제도 중요해 보입니다. 현행법은요.
이 법인이나 단체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는데 선관위는 이 법을 바꿔서 기부를 허용하되 개별 정치인에게 직접 주지는 말고 선관위에 기탁해서 간접 배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자, 선관위는 또한 이 국회의원의 연간 후원금 모금 한도액 현행 1억 5천만 원이거든요. 요거 2억으로 늘리자. 이런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뭐 불법적인 뒷돈 오가게 하느니 차라리 돈을 좀 늘려보자라는 취지일 텐데 5천만 원 넣는 게 뭐 대수냐 하시겠지만은 현행법 1억 5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2억 원으로 늘리자고 했는데 선거가 있는 해에는 4억 원으로 늘리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선거 시즌에는 합법적으로 한 1억 정도 더 거둘 수 있게 하자. 뭐 이런 말이 되겠죠. 이 문제가 아주 표면적으로 그러니까 언론지상에서 얼마나 큰 이슈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당장 눈앞의 이해관계를 따져봐야 하는 이 현직 국회의원들과 내년 총선을 노리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쩌면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거의 없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마 속으로 주판을 엄청 튕기고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자, 오늘 PD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네. 네. 할 수 없이 또 논평을 해야 되겠구만. 논평을 해주셔야죠. 서영석 타임스인데. 예. 지구당 부활시키자는 이야기는 네. 이름만 없어졌지 지구당 지금 다 있어요. 실제로는 있다. 그럼 지역위원회가 있죠. 그게 다 지구당이지 뭐야 그게. 그게 지구당을 없애자고 했던 것은 결국은 이런 말하자면은 전문적인 조직을 유지하는 데는 돈이 들고 그 돈은 불법적인 통로로 올 수밖에 없으니까 아예 없애버리자. 오세훈 법이라는 거 보면 진짜 개판 5분 전이었어요. 자기가 불출마한다고 해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게 법 만들어 놓은 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 이제 현실화 시키자는 얘기예요. 네. 돈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5천으로 제안을 해놨는데 사실 솔직히 돈 없는 군소정당 혹은 야당 의원들 중에서 일부만 그거 딱 맞출 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그보다 더 써요. 더 씁니다. 안 걸리겠어요. 편하게 걸리게 썼다가 국회의원 떨어진 당선 이후에 무효된 사람들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이 의원실에서 보면은 그 회계 관리하는 총무 담당하는 사람이 역할이 굉장히 막중하죠. 그렇죠. 그거 다 안 보이게 정리해야 되니까. 총무 관련 선거사무장이라고 그러죠. 예. 선거사무장이 유죄를 받아도 국회의원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하튼 그게 이제 현실화시키자는 얘기고요. 그래서 뭐 얼마 돈을 올리고 이런 거 가지고 왈가왈부 할 그 문제는 안 돼요. 아니 솔직한 얘기로 괜찮은 국회의원 하나 키운다면은 4억이 문제고 10억이 문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까운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애들이 식충이들이 앉아가지고 국구만 낭비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제대로 된 국회의원이라면은 전혀 문제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돈의 다과를 따지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또 찌라시 언론들은 뭘 돈을 갖다가 그렇게 하느냐 이 지랄을 하겠지. 미친놈들. 본질을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따위 지엽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선관위 안이 이게 핵심적인 안이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이상과 현실의 절충안입니다. 절충안. 지금은 사실은 전국 권역을 비례대표로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전국 권역을 비례대표로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불합리한 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그중에 득표율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가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돈 없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실질적으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만 있으면은 예. 비례대표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비례성이 높아지면 당연히 그런 기회는 그렇잖아요. 넓어지죠. 예. 그리고 비례 순위를 높이려면은 순위라는 건 다 나오는 건데 근거가 있어야 순위를 높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자식은 뭐 하다못해 뭐 당 대표한테 뭐 돈을 먹였다든지 뭐 이유를 써야 이걸 올릴 거 아닙니까? 전혀 리즈너블하지 않은 사람이 1, 2번에 가 있으면은 뭐 그러면 의심받는 뭐 거죠. 돈 먹었겠지 뭐 예. 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의 실력자들 그리고 돈이 많아서 뒷전으로 돈을 많이 쓰고도 절대 안 걸릴 자신 있는 인간들 또 지역주의에 기반해 가지고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고 확신하는 이런 인간들 다 보면은 이 사람 말한 쓰레기 같은 의원들 아닙니까? 이런 의원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 의원들이 저는 대다수라고 보고요. 여야 가릴 것 없죠. 예약할 것 없죠. 아무래도 뭐 저기 야당보다는 여당이 훨씬 더 많겠지. 뭐 요즘 우영근 원내대표 하는 걸 보니까 야당도 만만치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했습니다만은 여하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너무 혁신적인 방안이니까 선관위가 고육지책으로 2대1 200대 100을 내놓은 겁니다. 근데 이거 또 국회의원들도 반대할 이유 전혀 없어요. 아까 얘기 잘 들어놨더만 서울이 59석이라며. 예. 그러면 이 제도에 의하면 40대 19로 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39대 20으로 해야지. 한다고 칩시다. 예. 그러면은 지역구 떨어지는 의원도 비례에 넣어주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잘 따져보면 크게 뭐 손해날 것도 전할 거 아니다. 없어요. 네. 물론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되겠지만은 세월이 갈수록 점점 희석이 되겠죠. 그러면 자기도 지금 뭐 법과 제도라는 건 늘 바뀌어야 되는 건데 거기서 벌어먹고 살려면은 거기 자기도 맞춰서 바꿔야지. 그러면 맨날 똑같은 걸로 장사하려고 그래. 여하튼 그렇게 하면은 되기 때문에 큰 불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야 할 것 없이 당론으로 확정을 해가지고 밀어붙여야 됩니다. 개인의 네. 반대가 있더라도 이것이야말로 선관위 안은 그나마 소선구제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김무성이나 혹은 문재인 대표. 예, 다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은 이런 거나 강력하게 추진을 하세요. 앞장서서. 네. 그 의원들 반대하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이해찬 의원 얘기가 나왔는데 와이로님이 댓글 달아주셨네요. 입법부의 권한을 헌재가 침해한 겁니다. 이런 헌재는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황교안 법무장관 같은데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들어가세요. 진정성 없는 답변은 들을 가치가 없습니다. 이랬다네요. 그래서 실검에 올랐나 봅니다. 자,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